1960년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온몸을 묶은 채 탈출하는 묘기를 선보이며 한순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 마술사의 이름 앞엔 항상 기상천외한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어요.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다니던 이 마술사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오지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마을에는 곧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급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매일 어느 장소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도 듣게 되는데, 마을에 아주 영험한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가 산다고 합니다. 이 초능력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준다는 이야기였어요. 초능력을 믿지 않았던 마술사는 이 사람이 환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을 주민의 안내를 받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감대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척하며 치료비를 받아냈고, 자신을 초능력자처럼 속이면서 신처럼 숭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마술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병을 고치는 초능력이라는 것들이 아주 수준 낮은 마술 트릭으로만 보였고,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제대로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마술사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초능력자들을 자칭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를 치고 돈을 빼앗는 사람들을 고발하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의 제자를 모아 일을 시작했지만, 이 마술사가 정작 한 일은요, 직접 초능력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여보자는 거였습니다. 이 마술사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8년 호주 전역을 뒤집어버릴 정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하고 젊은 남성 같은데, 자신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카렐로스라는 정령과 대화할 수 있는 전령사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능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자 금방 호주 사람들의 큰 관심과 숭배를 받았고요. 순식간에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 됐어요. 이 남성이 호주 사람들에게 신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의 능력을 받은 이 사람의 이름은 호세 알바레스였어요. 호주에 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전부터 이미 미국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세의 말을 모두 믿고 종교처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가 TV에 나와 보여준 자신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능력이었어요. 스스로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카를로스라는 정령을 불러내 관객이나 사회자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약간은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본 호주 언론인들은 방송이 나간 후 경쟁하듯이 호세라는 사람이 보여준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호주 최고의 채널러가 된 호세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며 전설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 호주의 다른 TV에서 호세에 관한 진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송됐고, 사람들은 다시 충격에 빠집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그 전에 잠깐 10년 전에 있던 사건 하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979년 미국의 항공회사인 맥도넬 더글라스의 회장인 제임스 맥도넬은 억만장자로 이름을 알리던 사람이었어요. 맥도넬 회장은 50만 달러의 거금을 워싱턴 대학에 지원해줬고, 이곳에 초자연적인 현상과 초능력을 실험하는 초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보인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했고요.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신기한 능력을 가진 지원자들을 모집했어요. 약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연구소는 여기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인 10대 청소년 2명을 최종 선발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바로 스티브 쇼와 마이클 에드워즈였어요.
두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듯이 우월한 초능력들을 보여줬고요. 과학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오던 과학적 진리들이 모두 박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여준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종 선발된 소년들은 알루미늄으로 된 숟가락이나 막대를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구부리거나 손대지 않고 시계도 멈추게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병 안에 들어있는 종이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거나 밀봉된 봉투 안에 있는 그림을 맞추기도 했어요. 이 능력을 본 과학자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능력이라는 세계가 정말 실제한다고 믿기 시작했죠. 이 소년들은 4년 동안 과학자들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능력들을 보여줬고요. 초심리학 연구소는 이들을 연구해 많은 초능력자들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개원을 앞둔 어느 날, 연구소 소장이었던 피터 필립스는 자신을 마술사라고 소개하는 어느 중년 남성에게 편지 하나를 받게 됐죠. 이 마술사는 필립스에게 돈은 받지 않을 테니 실험 지원자들 중 거짓말하는 사기꾼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서 실험에 참가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필립스는 이 남성의 제안에 기가 막혔어요. 수십 명의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하는 초능력을 어떻게 마술사가 알아볼 수 있냐는 생각이었던 거죠. 필립스는 연구소에 있는 2명의 10대 아이들이 분명히 초능력자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연구소장은 자신의 생각대로 실제 초능력자들을 골라낼 수 있었을까요? 자, 다시 이야기는 호주에서 신이 된 초능력자 호세로 넘어옵니다. 사람들은 이미 종교 수준으로 호세를 믿기 시작했지만, 초능력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신과 연결이 가능한 채널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정말 초능력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TV 방송 프로그램인 60 Minutes가 계획됐고요. 이 방송에서 채널러인 호세에 관한 진실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카를로스의 전령사라고 부른 채널러는 결국 어느 마술사가 만들어낸 가짜 연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 프로그램이 나간 뒤 호세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호세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사실을 마술사는 알아챘던 걸까요? 그리고 이 진실을 밝혀낸 마술사는 과연 누굴까요? 당시 호주는 호세 외에도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을 채널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호세가 TV에 출연하면서 가장 유명해졌던 거고요. 당시 채널링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채널링은 신이나 영혼에게 연결이 돼서 그 말을 전달해주는 채널러의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치면은 빙의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유행하자 호주 방송사인 채널9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초능력을 맹목적으로 믿는 현상에 경계해야 된다는 주제로 가장 유명한 마술사에게 연락해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영적 교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지 못할 것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마술사이자 회의론자인 이 남성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러자 프로그램 담당자가 가짜 채널러를 연기할 배우를 준비할 테니 가려내는 장면만 방송에 내보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술사는 오히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채널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보여주겠다면서 이번 방송 계획에 큰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리고 호주를 넘어 많은 나라에서 채널러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모두 가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절친이자 이제 막 10대를 넘긴 아마추어 퍼포먼스 예술가 호세 알바레스를 섭외하게 됩니다. 마술사는 호세에게 호주 여행을 시켜줄 테니 아주 이상한 행동만 보여주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호세는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마술사는 단순히 채널러 행세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해주자, 평소 호세는 이런 오컬트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채널러가 뭐냐고 다시 물어봤죠. 하지만 마술사가 한 대답은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면서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완벽하다고 오히려 호세를 칭찬해줬어요. 그 이후로 호세 알바레스는 마술사에게 채널러처럼 보이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세계와 연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채널러들의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연구하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목에 수정이나 염주를 달고 다니면서 자신이 영적 존재와 교감할 수 있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해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술을 하나 배웠어요. 마술사에게 겨드랑이에 몰래 테이프로 공을 고정시킨 다음에 팔을 내려서 압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맥박이 뛰지 않게 되거든요. 맥박이 심박동이 혈관을 타고 전달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 이 사이에 공을 끼워서 혈관을 눌러주면요, 맥박은 뛰지 않게 됩니다. 마술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오래된 트릭이라서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호세가 잠깐 동안 맥박을 뛰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고, 잠시 다른 세계에 갔다 온 것이거나 일부러 생명활동을 멈추는 특수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 거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호세는 다른 유명한 채널러들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당시 미국에서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크기의 소형 이어폰을 꽂고 보조자에게, 호세의 보조에게 관객의 정보를 미리 바른 다음에 독심술 하는 것처럼 이어폰으로 다 설명해 주니까요, 사이비 종교 행사를 하던 사람들의 방법도 그대로 사용했고요. 마술사의 조언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호세가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관객을 믿게 했어요. 이어폰을 쓰는 방법 외에도 콜드 리딩이라는 심리적인 대화 기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더해서 완벽하게 진짜 채널러인 것처럼 연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호세를 단기간에 유명인사로 만들기 위한 방법도 하나 필요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전에 어딘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바로 미리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채널러였던 것처럼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속임수였던 거죠. 철저한 사전 작업 끝에 호세는 자유자재로 맥박을 멈추고 독심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초능력을 믿게 만들었고요, 유명인이 됐어요. 이런 준비로 일주일 만에 호세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언론이 이 사실을 그대로 외부에 날라주면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이렇게 마술사와 호세가 기획한 철저한 작업으로 웬만한 예술가는 허락도 하지 않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까지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 호주 TV 채널인 채널 9에서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호세의 초능력은 모두 조작된 가짜라고 밝히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주 작은 조작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믿음이 경계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아까 말한 그 미국에 세워졌다는 초심리학 연구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연구소에 최종 합격했던 2명의 소년도 같은 마술사가 가르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냈던 이유는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계획했던 프로젝트인 거죠. 알파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계획은 결국 과학자들까지 성공적으로 속이게 됐고요. 이 여파로 초능력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돈을 들여 시작한 초심리학 연구소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진 채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아이들이죠. 쇼와 에드워즈는 자신들이 사용한 트릭을 아주 자세하게 외부에 공개도 했어요. 아이들은 마술 트릭 동영상을 연구한 끝에 어떤 각도에서나 녹화 영상으로도 돌려봐도 속임수라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마술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들인 거죠. 숟가락을 염력으로 구부리는 척하면서 탁자 아래에 준비된 다른 숟가락과 바꾸는 기술을 보여주거나, 병 안에 있는 종이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뚜껑을 닫아놨지만 미리 금속 조각을 손에 숨기고 있다가 구멍을 뚫고요. 과학자들 몰래 구멍을 뚫고 바람을 불어서 종이를 움직이게 했던 거죠.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 기법을 모르면 사람들은 과학자라도 알아채기 힘들 수밖에 없어서 누가 봐도 초능력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진짜 초능력이라고 말해버리면 그 권위에 나머지 사람들은 저절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밀봉된 봉투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림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이때 봉투가 스테이플러로 밀봉돼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중 몇 개의 스테이플러 조각을 빼낸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벌려서 몰래 그림을 확인하고 다시 스테이플러 제자리에 끼워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선 연기만 하는 거죠. 초능력인 것처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마술사들의 공연 방식이에요. 이게 그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방법을 오랫동안 마술사에게 훈련받았고 물건을 바꿔치기 하거나 실제로 마술을 보여주면서 실험에 성공적으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약 2년 동안 맥도넬 초심리학 연구소 과학자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술사에게 다시 돌아간 아이들은 초자연 현상이라며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을 고발해오기 시작했고요. 실제 초능력자가 나타나면 상금을 준다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두 아이 중 한 명이 스티브 쇼죠. 지금 현재 전문 마술사가 됐고요. 이 사람이에요. 지금 초능력을 부린다는 사람이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마술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와서 그 유리 갤러의 숟가락 구부러뜨리기를 실제로 보여주고 가짜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짜 채널러들과 초능력자들을 만들어서 초능력이란 게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낸 이 마술사가 과연 누구인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미 짐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계속 보였고요. 이 사람이에요. 마술사의 정체는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초능력을 보여주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TV 프로에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때 스티븐 쇼도 같이 따라왔었어요. 제임스 랜디는 세계 각국을 돌면서 자신이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임스 랜디 앞에서요, 초능력을 성공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그 초능력 챌린지가 바로 제임스 랜디 재단에서 계획한 프로젝트인데요. 초능력의 검증 방법이 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단계도 통과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결국 자신을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도전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비슷합니다. 컨디션이 나쁘다거나 초능력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든지, 심지어 제임스 랜디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주술을 써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에 제임스 랜디는 세상에 존재하는 초능력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사람이 연구해 만들어낸 마술의 일종일 뿐이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특수한 능력인 척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제임스 랜디는 초능력자들이 보여준 능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재현해냈고요. 더 진짜처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마술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보다는 이런 분야에서는 마술사들이 이런 검증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마술은 과학자가 아니라 마술사가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100만 달러 챌린지 결과들을 보면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제약된 환경만 조성했는데도 성공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능력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방법들도 공개해 왔는데요. 저번에 알아봤던 그 코팅리 요정 사진과 유리 갤러의 숟가락 구부러뜨리기,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하면서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낸다는 사이코메트리도 모두 제임스 랜디가 가짜라고 증명해냈습니다. 제임스 랜디가 현재 91살이 됐어요. 직업 특성상 해외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겠죠. 활동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은퇴한 상태고요. 대신 제임스 랜디 교육재단으로 전 세계 무고한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과학적 회의론을 통해 사람들이 초능력에 속는 일이 없도록 지금 후임을 길러내고 있죠. 그중 한 명이 스티브 쇼가 되는 거고요. 오지로 여행을 갔을 때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들을 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냈고요. 초능력자들이 쏟아져 나오던 20세기에 비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 잘 믿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게 제임스 랜디와 과학적 회의론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란 게 마술이나 과학으로 간단히 논파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호주에서 그 호세를 아직도 신처럼 모시고 모여서 기도도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구해냈고 그런 데 성공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비슷한 방식으로 환자들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임스 랜디 재단에 가입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습니다. 빨리 이런 피해가 좀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은요,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마술사이자 초능력 사냥꾼으로 유명한 제임스 랜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남긴 DNA나 지문, 공기나 소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200만 종에 가까운 미생물들인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존재들을 알고 있던 건 아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물체들을 식별해내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술의 한계로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는 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한다면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 말을 주장해왔고 실제로 증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주장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죠.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증명이라는 과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마디의 주장을 증명해내려면 수십 가지 가설에 수백 가지 실험을 거쳐서 증명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0만 종이나 되는 미생물들의 존재를 하나하나 증명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에 비해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자 전혀 비과학적이고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 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상의 동물을 실제로 봤다거나 불가능한 현상을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재미나 흥미거리로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 건 나쁜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실존한다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기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여기에 그럴듯한 증거물들까지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도 실존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주장과 증거물이라면서 공개한 사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17년 영국 웨스트 요크셔에 코팅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16살인 엘씨와 10살인 여자아이 프랜시스가 살고 있었어요. 서로 사촌지간이었는데요. 인적이 드문 동네라 어울릴 친구들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울려 지냈죠. 아이들은 매일마다 집 근처 개울가에서 놀았다고 하는데요. 물가에서 놀다 보니 옷을 적셔서 집에 돌아가는 일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 부모에게 혼이 났는데 이게 싫었던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놀다가 요정들을 만났고 요정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에 젖은 것이라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부모는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혼나고 싶지 않아서 핑계대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엘씨는 아빠의 카메라를 빌려 요정을 찍어오겠다면서 다시 개울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사진기를 돌려줬어요. 엘씨의 아버지인 아서가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현상할 수 있는 개인 암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당당해 하길래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사진을 현상해 봤어요. 여기서 아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진짜로 아이들과 요정이 한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 한 번으로 진짜 요정이 있다고 믿기는 힘들겠죠. 그러자 엘씨는 2달 후 다시 사진기를 빌려 나갔고 또 요정을 만나 놀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진을 이번에 또 현상해본 아서는 요정이 찍혀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서는 사진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 이런 사진이 찍힌 것이라 믿었고 그 뒤로는 절대 사진기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봐 사진들을 아서 혼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청소를 하러 들어간 아내 폴리도 결국 딸과 조카가 찍힌 사진을 보게 됐고요. 역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던 아서와는 다르게 폴리는 이 사진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폴리는 당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내리는 계시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이론을 믿고 있던 사람이라 이런 사진을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회에 나가 요정의 존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폴리는 강의 마지막에 아이들과 요정이 찍힌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면서 진위 여부 논란까지 불거졌죠.
그리고 이들의 대표인 에드워드 가드너가 이 사진이 진짜인지를 조사해 봅니다. 그 결과 사진에서 전혀 조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카드나 종이 모형을 썼다는 표시가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요정 사진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진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당시 셜록 홈즈로 유명해진 코난 도일이 이런 심령이나 초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했죠. 마침 코난 도일이 이 가드너와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고 여기에 관심을 보이게 됐는데요. 도일은 자신의 책을 내준 잡지사에 이 요정 이야기를 싣기 위해 사진의 주인인 엘시와 아버지 아서에게 코팅리에서 발견된 요정 사진을 공개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서는 코난 도일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어요. 자신은 아직도 딸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작가가 여기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원고료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아내인 폴리는 당연히 이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지길 원했어요. 하지만 아서는 아이들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던 일을 돈까지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잡지에 기사를 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고료는 받지 않겠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다시 코난 도일이 코팅리에 사진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기사를 쓰기 전에 이 사진이 정말로 조작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앞에서 먼저 사진을 감정했던 에드워드 가드너였죠. 이번엔 직접 현장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과 요정이 나타난다는 장소를 자세히 조사해 봤지만 여기서도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개인의 힘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가드너와 도일이 유명 필름사인 코닥에 더 자세한 사진 감식을 의뢰했어요. 여기서도 사진에는 어떠한 조작이나 인위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외부 사람들에게 증명시키기에는 아직도 증거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사진은 조작이 없지만 요정의 실체를 찾아낸 건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강령술이나 다른 초자연 협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두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난 도일은 자신의 소설을 실어준 잡지사에 이 사진과 기사를 결국 실었어요. 이렇게 코팅리 요정이라 불리게 된 사진은 세계적인 추리소설 작가인 코난 도일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 당시 코난 도일의 유명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아이들과 가족까지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주장이 있으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생기죠. 코팅리 요정 사진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여론도 생겨났죠. 그러자 사진을 찍었다는 엘씨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요정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정과 어울린 사진을 직접 찍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진짜로 다시 사진을 찍어오면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게 됩니다. 하지만 관심은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1921년 이후 요정 사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때쯤 두 아이들이 결혼을 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가끔씩 이 아이들이 요정을 만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긴 했지만 예전처럼 크게 신경 쓸 정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45년이 더 지났어요. 1966년 엘씨가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런던의 데일리 익스프레스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했고 1971년 BBC 방송국에서는 엘씨와 코팅리 요정 사진에 대한 인터뷰도 요청합니다. 50년이나 지났지만 엘씨는 여전히 요정 사진이 진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하지만 잡지에서 글로만 소개된 내용과 영상으로 제작된 화면은 파급력이 다르겠죠. TV로 이 내용이 다시 소개되자 다시 엘씨와 프랜시스에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엘씨가 BBC 방송국과 인터뷰를 한 지 5년 만인 1976년 9월 이들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요정을 볼 리가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자신들은 어릴 적에 정말로 요정을 봤다라는 주장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당시에 찍은 요정 사진이 진짜라는 거예요. 보통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었다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관심들이 쏠리게 되면 이 압박감을 쉽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 재미를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들은 전혀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자, 사건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진은 정말로 50년 전 엘린과 프랜시스라는 두 아이들이 요정과 어울려 찍은 사진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던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일까요? 지금부터 이 사진의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60년 가까이 엘시와 프랜시스가 사실이라고 주장한 요정 사진은요, 모두 조작된 가짜입니다. 자, 1978년 마술사이자 회의론자이고요, 초능력 사냥꾼으로 유명한 제임스 랜디가 이 사진을 두고 명백한 거짓이라고 증명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회의론자란 모든 상황을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따져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미스터리 사건을 주제로 방송하게 된 이유도 이 제임스 랜디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랜디는 사진에 찍힌 요정들이 1914년에 출판된 메리 공주의 선물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요정들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직접 책 속의 요정 그림을 이용해 엘시와 프랜시스가 어떻게 사진을 조작했는지 직접 시연해 보여줬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진이 메리 공주의 선물에 등장하는 사파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아이들이 찍었다는 요정 사진이죠.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진실이라 믿어지던 이 사진은 초능력 사냥꾼인 제임스 랜디의 눈을 피하지 못했고요. 랜디는 이 사건을 두고 명백한 사기라고 비판했죠. 이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한 번 더 생깁니다. 이 당시 컴퓨터가 등장했고요, 막 보급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정밀한 기술들이 생겨난 것이죠.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통해 사진 속 요정이 입체적인 물체가 아닌 평면인 것으로 판명됐고요. 요정의 날개는 대기 중 공기나 바람에 의해 치우침 현상 없이 완벽히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회의론자 중 최고 권위자인 제임스 랜디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이 사진은 가짜라는 타당한 입증이 성립됐어요. 그러자 더 이상 사람들은 코팅리 요정 사진이 진짜라고 믿지 않게 됐고요. 1983년 4월 4일 타임즈 잡지에 프랜시스가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게 됩니다. 어릴 적 유일한 친구는 사촌 언니인 엘씨 뿐이라 둘이 코팅리 개울가에 자주 갔었는데 여기서 옷과 구두를 자주 더럽히는 바람에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고 강가에서 못 놀게 했다는 겁니다. 요정을 만나러 가는 핑계를 대도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자 강가에 가고 싶었던 아이들은 정말로 여기서 요정을 만나 노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면 허락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작극을 벌이게 된 것이었어요. 엘씨가 평소에 요정을 자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이것을 이용해서 책에서 그림을 오려 핀으로 고정해두고 사진을 찍었던 거죠. 너무 간단하고 조악한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진이 코난 도일의 손을 거쳐서 공개되자 추리소설 작가라는 이미지에 신뢰도가 더해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믿어버렸고요. 뒤늦게 엘씨와 프랜시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소문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프랜시스가 신문사에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고백문을 쓰기 전에 엘씨가 이미 1965년 영국 신문사에서 인터뷰한 코팅리 요정 사진은 나와 프랜시스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조작했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인터뷰로 요정 사진이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인터뷰 잡지 내용이었어요. 글과 영상의 파급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1978년에 제임스 랜디가 직접 조작이라고 밝힌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이 사진이 거짓이라고 완벽하게 믿어진 거죠. 제임스 랜디의 신뢰도도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거짓이라고 사실 다 밝혔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남게 됩니다. 왜
코난 도일은 끝까지 이 사진이 진짜라며 믿었냐는 것이죠. 그 당시 코난 도일이 강령술과 심령론에 빠진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코팅리 요정 사진이 사실이라며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난 도일이 어릴 때 작은 아빠가 요정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요정을 그리는데 굉장히 집착했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그림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림 실력이 상당했고 인기가 많았었다는 점에서 뛰어난 그림이었겠죠. 그러면서 코난 도일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빠의 그림의 영향으로 요정이 실존한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국이라는 국가가 원체 이런 내용들을 좀 좋아하는 나라기도 하고요. 하지만 코난 도일은 단순한 방식의 검증 몇 번으로만 아이들의 장난을 실제라고 믿었어요. 사실 가짜에 속은 것인지 알면서 화제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점은 코팅리 요정 사진은 가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난 도일의 유명세에 속았던 거나 마찬가지죠. 코난 도일이 사망한 지는 8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팅리 요정 사진보다 훨씬 더 실물 같은 합성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허구의 예술 장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유형의 조작 사진들은요, 무수히 많이 생겨났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엄연히 구분해낼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안목도 갖추게 됐죠. 진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제 이런 식의 만들어진 사진 자료들은요, 언젠가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코팅리 요정 사진에 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마술사 제임스 랜디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미스터리 사건이라는 컨텐츠에 좀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단순히 개울가에서 놀고 싶었던 아이들의 장난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요정은 실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진실로 믿어질 만큼 이 사진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그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인 코난 도일의 영향이 컸습니다. 결국 초능력 사냥꾼과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로 사진의 진실이 드러났고요.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진이라고 판명됐죠.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978년 제임스 랜디가 처음으로 사진의 진실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엘시와 프랜시스는 사망하기 전인 1985년에 TV 프로인 아서 클라크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기묘한 힘의 세상이라는 프로에 출연했어요. 여기서 사건의 진상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생각해낸 방법이 요정 사진을 찍는 것이었고 장난으로 시작한 놀이였는데 다른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면서 큰 사건으로 변했으며 코난 도일과 같은 유명하고 훌륭한 어른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자 직접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사실을 숨기게 됐다고 밝혔어요. 초자연 현상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그리고 본 내용에서 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코팅리 사진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엘시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라는 영향을 받아서 근처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의 수정 작업을 도왔고 이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거죠. 코난 도일이 이 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 사진의 진위 논란을 두고 노동자 계급의 시민이, 그것도 아이가 트릭 사진을 만드는 지식이 있을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 데다 자신이 이 사진에 심각한 수준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짜 유일한 요정 사진이라고 소개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면서도 엘시와 프랜시스는 세계적인 거짓말을 한 번 더 칩니다. 5장의 코팅리 요정 사진 중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은 조작 없이 우연히 카메라에 담긴 진짜 요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사진도 만들어낸 가짜인지 사실 여부는 이미 사망한 엘시나 프랜시스만 아는 이야기겠죠.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으로 밝혀졌지만 미스터리나 오컬트 장르의 특성상 관련 분야에 빠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좀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미스터리하다고 알려진 현상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죠. 관련된 이야기 아니다. 다음 주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로불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진시황이죠. 실제로 사망한 나이는요 사실 50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늙거나 죽고 싶지 않다는 것에 집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진시황은 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근대 세계사에는요 실제로 늙거나 죽지 않은 인물이 실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백작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을 떠돌아다니며 유명 정치인들과 황제들의 일에 관여했었고 당시 유명하다는 예술가들과 친하게 어울렸다는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절대 늙고 죽지 않는다는 어느 백작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사전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종교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라 설명에서도 종교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알 수 없는 지식을 신이 준다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어느 날 신이 가르침을 줍니다. 즉 종교에서 인간은 언제나 신의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신의 도움을 받아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모든 종교에는요 일반인이라도 신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평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나 신의 가르침을 잘 따르던 사람이 우연히 계시를 받아 신의 말씀을 전하며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다들 헛소리라고 무시하거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둘씩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들은 신의 구원을 받아 안락한 삶을 살고 깊은 신앙심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죠. 문제는 신앙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종교와 전혀 무관하면서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심지어 신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여기서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의 대부분은 경전을 왜곡해 또 다른 사이비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에서는요 이 상황을 성서를 통해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신약 성서 중에 베드로 후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1장 20, 21절 사이에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해석해보면 신의 말씀을 옮겨 적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 것이며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해도 왜곡 없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웃을 돕는 것 외에 스스로가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굳이 종교를 믿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성서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냐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이비 종교를 만든 가짜 목사 중 가장 큰 규모였던 사기꾼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사람은 방송을 통해 이 사기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를 돌면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목사는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따르면 병을 고치거나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또 어떻게 이 사기가 드러났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6년 미국에서 어느 목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등장합니다. 부흥회에 등장한 목사는 예수가 재림이라도 한 듯이 힘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암덩어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신도들은 마치 자신에게 있던 병이 나은 듯이 환호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 곳을 다니며 기적의 기도회라는 예배를 열었고요. TV에 이 설교회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요. 신도가 됐죠. 목사는 1년 만에 400만 달러씩 버는 부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목회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얻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게 되거든요. 덕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목사는 매년 버는 돈이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걸까요? 설교 중에 목사는 어느 신도를 알아보고 갑자기 교단을 내려와 말을 겁니다. 당신 위장에 암이 있다고요. 주님을 받아들여 그 암덩어리를 태워버릴 준비가 됐습니까? 목사의 말에 신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목사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신도의 얼굴을 잡고 소리칩니다. 오, 이제 전능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탄은 물러거라. 그리고 희열에 찬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여러 번 외쳤어요. 이 장면을 촬영하던 취재진은 방금 전 축복을 받은 이 신도에게 정말 병이 치료되었냐면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신도는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취재진은 다시 이 암 환자 옆에 앉아있던 다른 여성에게도 질문을 해봤어요. 암이 정말 없어졌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여러 신도들의 머리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날 집회에 온 사람들은 이 목사에게 예수나 성령이 깃든 신처럼 보였고요. 심지어 신도의 병을 치료하는 이 장면에 감동을 받고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는 앨리스 굴드라는 여성 신도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 신도의 갑상선을 굽어 살피시며 신경과 눈도 보살펴 주실 거라며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요. 노인이었던 이 신도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자신의 병이나 이름을 알고 있는 목사가 경이롭고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죠. 목사는 신도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며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연락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모든 건 할머니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가능했다고 칭찬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식으로 설교를 시작했죠. 기도를 듣고도 걷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눈에 보이자 성령의 힘이 있으라, 하나님의 힘으로 곧 걷게 만들 것이라며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그 순간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힘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이 목사에게 예수가 강림해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치료했는지 이제부터 이 목사의 비밀과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에 자신의 설교가 TV로 방송되면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며 유명 스타가 됐고, 신도들의 이름이나 질병 등 모르는 게 없어서 신이라고 불리던 이 목사도요,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유명한 마술사이자 과학적 회의론자들 모임의 대표인 제임스 랜디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제임스 랜디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초능력자나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고발하는 초능력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제임스 랜디가 자신을 사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설교를 해왔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단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잠깐 제임스 랜디의 시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랜디는 이 목사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 신의 은총이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장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기라고 의심했습니다. 랜디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증단들은 매번 설교가 있을 때마다 신도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서 집회에 참석했고요. 예배당 구석에 라디오 전파 스캐너를 설치했어요.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of your prayers, because of your faith. Here it comes, complete healing in Jesus' mighty name,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Amen. It's all right to praise the Lord. I suspected that Popoff's revelations were other than divine. Radio scanner we brought. 자, 라디오 스캐너를 통해 도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Hello, Petey. Can you hear me? If you can't, you're in trouble. Popoff was being prompted 누군가가 목소리를 through a wireless 냈어요, 그죠? 여자 목소리였죠. Deary Johnson. She'd gotten her information from prayer cards filled out by the faithful before the show began. She's supposed to get rid of the 누군가가 지금 뭐 어떤 장치를 이용해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목사라는 남자는 그 지시대로 그냥 연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방금 알려줬거든요. She lives at 1627 10th Street. 1627 10th Street. Is that right? That's right. She has arthritis all over. Burning this arthritis right out of your body. Take a few steps just to make the devil. 지시대로만 하는 겁니다. 지시대로. Yeah, that's it. Just move around a little bit. There she goes. Just walk with me. Oh, glory to God. She's not going to need that walker anymore. God's just putting new strength, new health, burning that arthritis out of her body. Just keep going. Hallelujah.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느 여성의 목소리가 목사를 통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전파 스캐너는 이어폰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를 전부 잡아냈고요. 여성은 도청되는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목사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들렸던 여자 목소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잘 들리냐, 들려야 할 텐데 이렇게 말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계속 불러준 겁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목사는 그대로 자신이 뭔가 신의 계시를 받아 뭐 이름을 알고 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처럼 연기만 한 거고요. 아무래도 뭐 여보라고 했으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부부 관계였을 겁니다.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매번 이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목사는 갑자기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읽으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설교를 했고요. 다시 전파가 좋아지면은 그때 아내가 불러주는 신도의 이름이나 개인정보, 뭐 질병 등을 맞히는 듯한 이런 연기만 한 거죠. 이 사실을 제임스 랜디가 알아낸 겁니다. 더 이상 목사의 사기를 두고 볼 수 없었고 TV 프로를 통해 공개했던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이. 고발도 했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목사는 아내가 실시간으로 보내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정보를 받았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아내는 어떻게 신도들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냐는 거죠. 자, 이 비밀은 너무 간단하게 풀리는데요. 예배 전에요, 신도들에게 기도 카드라는 걸 나눠줬습니다. 교회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를 좀 파악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명단도 관리해야 되고 신도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문제는 신도들이 여기에 뭐 자신의 이름이나 뭐 개인 정보, 뭐 앓고 있는 병이나 다양한 이야기, 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도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둔 거죠. 이걸 수집하는 사람이 아내였던 겁니다. 기도 카드를 보면서 좀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좀 관심 갈 만한, 뭐 다음날 신문에 나올 만한 내용을 가진 사연,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그 즉시 이제 이어폰을 통해 남편에게 전달해 준 거죠. 이걸 무선 이어폰으로 들은 목사가 뭐 자신의 신의 목소리 들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거고요. 이 목사가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다. 잘 걷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굳이 휠체어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타고 다니게 했어요. 이런 게 아마 그 노인인 당사자들에게는 노약자 배려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기에 뭐 교회 직원들이 뒤에서 휠체어라도 밀어주면 효과가 더 좋을 거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이 노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 도중에 이 노인을 한 번만 일으키게 한다면, 실제로는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지만 남들 눈에는 기적처럼 보일 겁니다. 못 걷던 사람이 기도를 듣고 걷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는 신앙치료 사실이 보도될 거고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모여들겠죠. 이러한 사실을 모두 파악한 제임스 랜디는 취재진의 동의를 얻어 목사의 기도회 영상과 라디오 전파 스캐너에 잡힌 아내의 목소리를 존 카슨의 굉장히 유명한 프로입니다. 투나잇 쇼라는 유명 프로에서 공개했어요.
그리고 결국 목사의 사기 행각이 미국 전 지역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신도들은 더 이상 이 목사 부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랜디의 고발이 1년도 지나지 않았던 1987년에 이 목사 부부는 파산 신청을 했어요. 망한 거죠. 이때 제임스 랜디는 이 목사에게 3가지 놀란 점이 있었다면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39.197MHz를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똑같다는 것에 놀랐다. 이런 말이었어요. 제임스 랜디가 이런 식으로 가짜 초능력자들을 밝히면은 항상 마지막에 망신을 주면서 끝내거든요. 유리 갤러의 숟가락 구부리기가 초능력이 아니라는 공개됐을 때 남긴 말은 그렇게 숟가락을 어렵게 구부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 뒤로 유리 갤러에게 항상 이 말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죠. 목사는 병이나 가난으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을 속여 신앙을 팔았고 돈을 뺏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름은 피터 포포프라고 합니다. 1946년 7월 2일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오순절 교회의 목회자가 됐어요. 오순절에 대해 좀 알아보자면 성령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나 능력, 방언, 신도들의 질병치료, 신앙치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한 교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부활하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축복을 약속했고 이것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전했다는 사도행전에 적힌 구절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믿는 종파예요.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크다는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속된 교단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성경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축복이나 설교를 통해 치유받았다는 사례가 있는 곳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곧 사이비 종교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 교단인 거죠. 물론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화가 나거나 반박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시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피터 포포프였던 겁니다. 피터도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지만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벌였어요. 하지만 피터가 속한 교단 내에서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터가 교단의 가르침대로 했을 뿐이고 신도들의 병이 치유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무시해 왔고요. 피터가 무신론자나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들, 피터를 믿던 사람들에게 욕을 먹긴 했어요. 하지만 금방 잊혀집니다. 목사직위가 해제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1987년에 파산 신청했었죠. 잠깐 생활고를 겪었던 건데 그러다 1998년 바로 다음 해죠. 종교 관련 케이블 TV에 치유 능력에 관한 광고를 냈어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서 이제 피터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바람에 2005년에만 2,300만 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피터가. 제임스 랜디에게 걸렸을 때보다 오히려 더 벌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1년 뒤인 2006년에 자신의 교회가 다시 오순절 교단에 정식 등록도 됐습니다. 오늘도 피터 포포프는 사람들에게 가짜 신앙 치료를 하면서 많은 돈을 뺏고 있어요. 피터에게 기도해달라면서 이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일로 편지 하나만 보내면은 상처에 뿌릴 수 있는 기적의 성수라는 걸 받게 됩니다. 대신 그냥 뿌리면 이게 효과는 없고요. 환자가 가진 전 재산을 보내야만 효과가 생긴다고 말하는데요. 이 성수라는 게 의학적으로 당연히 검증되지 않았고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아직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피터 포포프는 여전히 이 점을 이용해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제임스 랜디에게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전혀 타격은 지금 없습니다. 피터 포포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한 사람인 거죠. 미국이 가장 발달한 과학이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앞서가는 나라지만 그 대신에 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싼 걸로 유명하죠. 전 세계 거의 최고입니다. 간단한 치료인데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암이나 심각한 병이라도 걸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이 병 때문에 결국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피터 같은 사람이라도 그러다가 혹시 만나게 되면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당연히 병이 고쳐질 리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더 큰 돈을 쓰고 제대로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당연히 범죄가 되고요. 이거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면은 종교인은 남을 속이지 말 것이며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장 요구되는 항목인데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피터 포포프라는 사람은 오히려 무신론자들보다 종교가 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에 관련된 이야기 또 남아있어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신도들을 속인 사이비 목사 피터 포포프와 이 사실을 밝혀낸 가장 위대한 초능력 사냥꾼 마술사 제임스 랜디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다 같은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속는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반응일 것 같은데요. 사람이 정신이나 어떤 신체적으로 약해지면요, 믿음이라는 걸 찾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면은 솔깃하죠, 당연히. 아직 여러분이 이러한 것에 속지 않았다면 지금 몸이나 정신이 건강해서일 거예요. 더 문제는 피터 포포프가 미국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결국 죽게까지 만드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그 기적의 생수라는 거 궁금하시죠? 이렇게 옵니다. 포장을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와요. 그냥 이대로. 미라클 스프링 워터라고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 기적의 성수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사는 사람도 실제 많고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미국의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먼저 문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원인인 거예요. 이래서 유사의학이나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의료비만 낮추면 이런 사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피터 포포프와 아내의 사기 내용을 다룬 영화가 2012년에 개봉했어요. 레드라이트라고 하는데 실화 기반으로 했습니다. 피터 포포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라 좀 이번 영상 보시고요. 더 자세히 좀 관심이 가신다면은 영화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